이 자리 저는 못 앉아 있겠습니다. 이 자리 저는 못 앉아 있겠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7인분의 음식이 따뜻하게 차려진 한정식 상 앞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두 집안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빌라 3층. 박정혜는 아침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골목길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철수와 사별한 지 벌써 12년이 흘렀고 혼자서 큰아들 이준혁을 키워온 세월은 그녀의 손등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식당 일을 하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떼어다 팔며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 전부였고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서울 소재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해 과장 자리까지 올랐고 성격도 온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정혜는 그런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혁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는 된장국을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준혁이 꺼낸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집안은 어떠냐고. 부모님은 무얼 하시냐고. 준혁이 하나씩 대답하는 동안 정혜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오세연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 출신이고 아버지는 작은 금속 공장을 운영하다 몇 해 전 사업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트 파트타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연 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혜는 준혁과 함께 커피숍에서 세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세연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화장은 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인사성도 밝았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흘끔흘끔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잊을 만큼 세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세연이 밝고 예의 바른 건 알겠는데 어딘가 마음 한쪽이 걸렸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연을 처음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정혜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세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것, 말할 때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던 것, 인사를 할 때 허리를 꾸벅 숙이던 것.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쉬웠을 것입니다. 그냥 반대하면 됐을 테니까요. 정혜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 두근거림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품어온 어떤 소망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인지. 정혜가 아들에게 바라던 여자의 모습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집안, 안정적인 직업,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고개를 당당히 들 수 있는 며느리. 그 소망이 욕심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지? 한참 뒤에야 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아들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이 밀려나는 것.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자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 두려움이 세연을 향한 거부감으로 모양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마음을 고쳐먹자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마주 앉으면 어김없이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업으로 안정적이겠냐? 상대 아버지가 사업을 접었다고 했잖아. 빚은 없는 거냐? 세연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 말을 꺼낼 때마다 자신도 알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거부감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 불안이 가슴 안에서 꽉 차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세연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준혁은 매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세연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번갈아 화면을 넘기다가 결국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곤 했습니다. 세연은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남 이후 세연이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준혁은 그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했습니다. 세연을 안심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놓을 수 없고 세연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잃지 않기 위해 혼자서 버티는 것이 너무 무거웠지만 준혁은 그 무게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견례 날 식당 앞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느끼는 순간 준혁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이 자리가 두렵다는 것을. 준혁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연은 상견례 전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음식은 입에 맞으실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말이 없으면 더 이상하게 보일까? 세연은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전날 몇 번이나 맞춰봤지만 그래도 또 꺼내 입어봤습니다. 너무 차려입으면 어색해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저녁 전화로 말했습니다. 세연아,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 그냥 내 모습대로 가. 너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세연은 거울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다. 억지로 웃지 않겠다. 그냥 내 모습대로 앉아있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준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다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자 세연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식당 앞에서 준혁과 만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연과 그녀의 부모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의 눈이 상대 부모에게로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상길이라고 했습니다. 체격이 크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혜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혜의 눈이 상대 부모에게로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이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상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결혼 전 성함이요. 한명숙이 옆에서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상길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대답한 순간 오상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읍 동국동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정혜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천일방앗간.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1985년에 정읍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혜는 18살에 정읍 읍내 작은 한복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나이였습니다. 그 한복집 맞은편에 천일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오씨 집안이 운영하던 방앗간이었는데 그 아들이 매일 아침 방앗간 셔터를 올렸습니다. 어느 장마철 정혜가 퇴근길에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뛰어가다 발을 잘못 디뎌 무릎을 다쳤고 상길이 그걸 봤습니다.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고 방앗간 안으로 데려가서 소독약을 발라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기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뒀던 그냥 청춘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40년을. 그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상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었으니까요. 말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떠나신 뒤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이 무너졌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버지가 처음 정읍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세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건드리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보였습니다. 세연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아는 사이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을 때 세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세연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세연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세연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를 봤습니다. 18살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야 했던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혼자 버텨온 여자.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상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혜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혜가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세연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우는 것을 못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상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묵은 말씀을 꺼내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드려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명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세연이가 좋은 집에 시집가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아드님 두신 분이시니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정혜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사람은 기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했던 것도 고마웠던 것도 말하지 못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쌓이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연이라는 아이가 어쩌면 자신이 젊었던 시절을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진 것은 없지만 성실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는 사람. 그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잘했어. 세연 씨한테도 잘해줘. 준혁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혜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다리의 불빛이 길게 번졌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묵은 것을 내려놓는 일의 반복인지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늦가을에 치러졌습니다.
식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쪽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았고 신랑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혜는 하객석에 앉아서 아들이 세연의 손을 잡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상길이 정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겠지요.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 거예요. 두 사람 다 성실하니까. 오상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던 22살의 청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 위에 층층이 쌓였을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파랗고 높았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 아래 아들의 결혼식이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묵은 것을 내려놓는 일의 반복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채널 구독은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혜의 자리였다면 그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가장 오래된 상처는 뜻밖의 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이 씻겨준다.